2026년 2월 13일 아시아 전역이 춘절 연휴를 앞두고 들떠 있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맛있는 음식, 잠깐의 쉼.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지난 2주간 차트를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시장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월 30일 은 가격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지금의 이 고요함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시장이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지금 당장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은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은 가격이 77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트가 수직으로 꺾이는 걸 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손절 버튼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하루였죠. 실제로 그날 새벽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던 한 개인 투자자는 불과 30분 만에 계좌 잔고가 반토막 나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폭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폭락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훨씬 더 소름 끼치거든요. 가격이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정확히 85달러라는 지점에서 번번이 튕겨나갑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치겠죠. 그런데 이게 벌써 수차례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몰려와도 기관들이 대량 주문을 넣어도 85달러 선만 터치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듯 가격이 주저앉습니다. 거래량 데이터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기이합니다. 매수 주문은 분명히 쌓여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비유하자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같은 겁니다. 아무리 밀어붙여도 닿는 순간 튕겨져 나오는 거죠. 자유시장에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수요가 넘치는데 가격이 못 오른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그 선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85달러라는 숫자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단단히 올라가 있고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85달러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적 저항선이라서? 아닙니다. 그 정도 이유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 가격대를 지키려는 진짜 이유를 꿰뚫어야만 앞으로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발 앞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월 3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폭락, 많은 분들이 단순한 시장 조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의 거래 기록을 면밀히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진 시각과 중국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폭탄이 터진 시각이 거의 정확히 동시였거든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평소 이 두 나라는 무역에서 으르렁대고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패권에서 칼을 겨누고 대만 해협에서는 군함까지 보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죠. 그런데 엔 가격을 누르는 데 있어서만큼은 마치 사전에 리허설이라도 한 듯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측에서 첫 매도 물량을 던지면 수분 내로 상하이에서 후속 매도가 정확하게 쏟아지는 시기였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정교합니다. 세계 최강의 두 경제 대국이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도 유독 특정 자산의 가격만큼은 한 몸처럼 같이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순간 85달러라는 숫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차트 위의 저항선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거대 세력들이 합의한 절대 방어선이라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날 폭락이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성 투매 때문 아니냐는 거죠. 만약 정말 그랬다면 시차가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공포가 퍼지고 몇 시간 뒤에 아시아 시장이 그걸 보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면 다음날 아침 아시아가 따라 무너지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1월 30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과 상하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거대 시장이 마치 하나의 뇌로 움직이듯 동시에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같은 방향, 같은 강도, 같은 타이밍. 이건 개인들의 자발적 매도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조직적인 가격 누르기, 거대 세력에 의한 철저히 계획된 공격이라는 결론 외에는 이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85달러 선이 뚫리는 순간 양쪽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이 통제선을 넘어 폭주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댐은 다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85달러를 돌파한 은 가격은 100달러, 150달러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되죠.
그때부턴 어떤 매도 물량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가격 방어가 아닙니다. 달러와 위안화로 굴러가는 현행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이념도 패권 경쟁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은이 좀 오르면 어때서 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막느냐는 거죠. 여기서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은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단순히 귀금속 하나가 비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은이 온스당 100달러, 200달러를 찍는 세상이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 통장에 있는 숫자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구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물의 가치만 치솟고 있구나. 지갑 속 지폐가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변하고 있구나.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중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은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만질 수 있는 모든 실물 자산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리게 되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 금값이 치솟고 AM은 사재기가 횡행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시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각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2008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한번 흔들리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꿈쩍 않고 내려도 반응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85달러는 그냥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법정 화폐 시스템의 생사가 걸린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중앙은행들이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의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차 공격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1월 30일 은 가격을 77달러까지 밀어붙이며 시장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죠. 계획대로라면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은을 내다 팔고 가격은 그대로 바닥에 눌러붙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실을은 투자자들이 이 폭락을 공포가 아니라 천재 1호의 기회로 본 겁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하이 거래소가 열리자마자 저가 매수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인도의 귀금속 상인들도 곧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은을 결혼 예물이나 종교 의식에 쓰는 나라인데 이 가격이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유럽의 헤지펀드들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매수세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은 가격은 다시 85달러 턱 밑까지 회복됐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폭락이 고작 며칠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2013년 금값 폭락 사태를 기억하시죠? 그때도 1차 공격 이후 가격이 반등했지만 세력들은 2달 뒤 더 잔혹한 2차 공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1차 공격이 실패하면 세력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금을 동원하고 더 치밀한 전략을 짜서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차 공격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차 공격의 타이밍, 세력들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2월 16일 월요일부터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춘절 연휴에 돌입합니다. 거래소 문이 닫히고 트레이더들은 고향으로 떠나고 시장은 말 그대로 텅 비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글로벌 웰은 선물 시장 거래량의 60에서 70%를 아시아 매수 세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매수 엔진이 일주일 동안 통째로 꺼진다는 뜻이거든요. 2월 30일 폭락 때 가격을 다시 끌어올린 주역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중국 개인 투자자들, 인도 귀금속 상인들, 바로 아시아 실물 매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에는 이 강력한 방파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적이 가장 강력한 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거죠. 잠깐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벌이는 지휘관인데 상대편 병력의 70%가 일주일간 자리를 비운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언제 총공격을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들은 아시아 연휴 캘린더를 손에 쥐고 이 시기를 치밀하게 기다려왔습니다. 아시아가 잠든 사이 서구권 선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집중시키면 저항 없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공조라고 했죠?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투자자들이 연휴로 시장을 비운 틈에 가격이 조정되는 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번 춘절 연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관세 폭탄이니 반도체 수출 규제니 대만 해역 긴장이니 하면서 두 나라가 으르렁대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극한의 대립을 벌이면서도 수면 아래서는 서로의 체제를 지켜주는 관계,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면서도 상대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죽는 관계인 거죠. 1월 30일의 거래 패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선물 시장이 개장하는 시각에 맞춰 미국 야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릴레이 바통을 넘기듯 정교하게 연결된 움직임이었죠. 왜 이런 협력이 가능했을까요? 이 은 가격이 폭등하면 달러의 위상이 무너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의 신뢰가 흔들리는 셈이죠. 동시에 중국도 위안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국민들이 위안화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본 누출이 현실이 되거든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하는 두 나라지만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 공멸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양쪽 모두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 가격 억제라는 공통 목표 앞에서 일시적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겁니다. 결국 다가오는 하락장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두 강대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합의한 작전의 결과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2월 16일 홍콩 거래소가 문을 닫습니다. 같은 날 싱가포르, 상하이도 연휴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의 3대 금융 허브가 동시에 멈추는 순간 시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차익 거래 시스템의 완전한 마비입니다. 평상시라면 뉴욕에서 은 가격이 급락하면 아시아 트레이더들이 즉각 저가 매수를 넣어 가격을 떠받쳐 줍니다. 뉴욕이 밀면 아시아가 받치고 아시아가 흔들리면 런던이 잡아주는 식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글로벌 안전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연휴 기간에는 이 안전망의 핵심 축이 통째로 빠져버립니다. 방파제가 사라진 해안가를 상상해보세요. 파도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을을 덮치는 겁니다. 서구권 세력들은 이 텅 빈 시장에서 적은 자금만으로도 가격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수조 원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수준의 가격 변동을 고작 수백억 원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60달러, 상황에 따라서는 50달러 선까지 순식간에 내리꽂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시기를 저는 춘절의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도살장이 될 수 있는 구간이죠. 가족들과 떡국을 먹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던 투자자들이 문득 스마트폰을 열어봅니다. 화면에 찍힌 빨간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엔 가격 40% 폭락. 이게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벌어질 그 폭락,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트에 찍히는 가격은 곤두박질치지만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된 물량은 극소량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몇 건의 매도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거죠. 마치 텅 빈 수영장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거대한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다시 문을 열고 정상적인 거래량이 돌아오면 가격은 금방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세력들도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가격 자체를 영구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리는 건 바로 여러분의 심리입니다. 연휴에 느긋하게 쉬고 있던 투자자가 갑자기 40% 폭락 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패닉에 빠지겠죠. 그 공포에 질려서 실물은을 헐값에 내다 팔거나 선물 계약을 투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찰나의 폭락에도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 청산, 즉 마진콜이 터지거든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좌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설계한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가짜 폭락으로 진짜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를 이용해 개인들의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통해 대중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은은 위험한 자산이다. 손대면 손가락이 잘린다. 이런 공포심을 깊이 심어서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믿는 종이 화폐 시스템 안에 가둬두려는 치밀한 심리전인 겁니다. 공포 조장, 개미 털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악랄하죠. 하지만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물 인도 거부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건 원래 만기가 되면 실제 은을 인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라 진짜 은덩어리를 손에 쥘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소의 사정이 심각합니다. 다가오는 3월 선물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예는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약속은 해놨는데 줄 물건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린 셈이죠. 여기서 세력들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에 가격을 폭락시키고 변동성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비정상적인 투기판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 측에서 이렇게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우니 실물 인도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은 대신 돈으로 받으세요. 예외 조항을 발동시켜서 실물 인도 의무를 피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계약서를 들고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해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비상 상황에서는 현금 정산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로 빠져나가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작전을 짜는 이유는 실물 은이 진짜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이 초조함을 읽어낼 수 있다면 공포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건 가격이지 은의 가치가 아니니까요. 연휴 기간 은 가격이 $50, $60까지 곤두박질 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파생 상품 시장에서 만들어낸 종이 위의 숫자일 뿐 은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파생 상품은 세력들이 짜놓은 룰 안에서의 싸움이니 극도로 경계하시고 만질 수 없다면 가진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손까지 잡고 가격을 누른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들이 시스템 붕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결국 이 폭풍 같은 변동성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부의 격차를 벌리고 최후에 승리합니다.